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맺어진 새로운 가족, 시댁이라는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인 동시에 깊은 고민을 안겨주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시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모진 시련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되찾은 눈부신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통쾌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야기의 힘이 우리 삶에 용기와 위안을 준다고 믿으신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시자가 들어가는 모든 것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관계는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아주 드문 일일 뿐입니다. 제 경우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저에게 시댁은 그저 이름만 들어도 진저리가 나는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원래도 불편했던 그들이 제 인생 최악의 존재로 변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 흔히들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9수를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19, 29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독한 시련을 40을 코앞에 둔 지금에서야 겪고 있는 듯해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는 현재 꽤 큰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릴 적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고 지금의 제 직업에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제 밥벌이를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하니까요. 제가 이토록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 덕분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어린 저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부부싸움 속에서 저는 늘 불안에 떨어야 했죠. 결국 두 분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셨고 그렇게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게 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두 분의 이혼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어른이 되어 엄마와 나눈 대화 속에서 그것이 저와 엄마,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월급 봉투를 받는 족족 도박장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탕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지배와 윽박지르며 마지막 남은 생활비까지 앗아갔죠. 엄마는 그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생활 속에서 저를 지키기 위해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니 더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기 위해 25년간 시장 한켠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늘 기름 냄새와 분주함 속에서 땀 흘리면서도 손님이 없는 틈틈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는 참 신기해. 그렇게 바쁜데 책이 읽혀? 난 책 읽는 거 너무 싫은데. 책은 마음의 양식이란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외가는 대대로 박사만 배출해 박사 집안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학식이 깊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역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아빠를 만나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기에 친정 식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억척스럽게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만 들었던 외가 식구들의 이야기가 훗날 제 인생에 얼마나 거대한 전환점이 될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인이 된 저는 직장인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던 남편을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래, 홀어머니의 장사하는 집이라고? 무슨 장사? 시장에서 25년째 분식집 하고 계세요. 아, 분식집. 쯧쯧. 직업은 조무사라며?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일한다길래 의사는 아니더라도 간호사 정도는 데려올 줄 알았더니 실망이 크구나. 대놓고 면전에서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저는 그날로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며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제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저 없이는 못 산다며 시어머니에게 며칠 밤낮으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졌다 졌어. 제가 너랑 결혼 못하면 평생 독거노인으로 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내가 어쩌겠니.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았기에 저러는지. 항복이다. 항복.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관계는 결혼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선 넘는 발언과 무시는 계속되었고 남편은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방관자로 머물렀습니다. 시댁은 시아버님의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면서 졸부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는 골프, 와인 모임 등을 즐기며 허영심만 가득한 사람이 되어갔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삶과 시장에서 장사하는 저희 엄마의 삶을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너네 엄마는 맨날 그 시장통에 처박혀서 장사만 한다니? 그러다 인생 끝나면 누가 책임져 준대? 딸인 내가 좀 한심하구나. 어머니, 저희 엄마처럼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하며 신뢰를 쌓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어머니께서 걱정 안 해주셔도 제가 잘 챙길게요. 제가 지지 않고 받아치면 시어머니는 요즘 젊은 것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며 어이없다는 듯 대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이런 날선 대화는 저희의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꾸준히 무시하는 데에는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동생 시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학을 졸업한 26살 시누이에게 취직 대신 좋은 남자 만나 시집 잘 가는 게 팔자 펴는 길이라며 결혼정 보혜사에 등록시켰고 마침내 의사와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비 의사 사위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고 저에 대한 무시와 비교는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지혜는 만나도 너 같은 조무사 나부랭이가 아니라 의사를 만난단다. 이게 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 아니겠니? 곧 의사 사모님들 애니까 외제차 정도는 뽑아줘야지.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들뜬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고급 외제차까지 사주며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취집을 보내요. 결국 그거 다 아가씨가 시집가서 짊어져야 할 짐이에요.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우리 지혜가 너보다 좋은 데로 시집가는 게 배 아파서 그러니? 내 팔자랑 우리 지혜의 팔자랑 같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자랑이 듣기 싫어 영혼 없이 남편을 비꼬며 대꾸하면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본 후에야 대화가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말도 없이 저희 엄마의 분식집이 있는 시장으로 불쑥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근처에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말씀도 없이 저희 엄마 가게는 왜 가신 거예요? 내가 못 올 때 왔니? 사부인 가게인데 와볼 수도 있지. 근데 나 여기 올해는 못 있겠다.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이따 집으로 들러라. 할 얘기가 있으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마치 더러운 곳에 온 것처럼 불쾌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으로 찾아간 제게 시어머니는 더 기가 막힌 말을 내뱉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혜가 의사랑 결혼하면 안사돈끼리 얼굴 볼 일도 많아질 텐데 도대체 수준이 어떤가 싶어서 가봤지. 근데 너무 시장스럽고 상스럽더라. 그런 데서 파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긴 하니? 내가 다 창피해서 혼났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것도 아닌데 예비 사위 생각에 들떠 저희 엄마까지 모욕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그리고 그 의사 사위 입장에선 어머니 댁도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할지 어떻게 아세요? 뭐? 이 애가 말 다 했네. 너랑 우리 지혜가 같아? 내가 창피해서 단속 좀 하려고 갔다가 별소리를 다 듣네. 됐다. 너희 집은 아예 이 혼사에서 빠지는 걸로 해. 결국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후 저는 한동안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솔직히 말해 연락을 안 하니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아랫사람인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고 관계를 개선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온 것입니다. 며느리로서 생신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기에 고민하던 중 시어머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너는 그렇게 가고 나서 연락 한 통이 없니? 다음 주 내 생일인 건 알지? 이번 생일엔 내 친구들이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지의 남자친구도 올 거니까 내가 집에서 최고로 생일상을 좀 차려라. 할 수 있지? 황당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의 음식을 저 혼자 준비하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예비 사위 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그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좋은 식당에서 대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뭐? 너 지금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지? 시집와서 딱 한 번 차려준 밥상이 전부면서 그것도 해주기 싫다는 거냐? 됐다. 내 마음 잘 알았으니 끊어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잠시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엄마 생일상 차려달라는데 싫다고 했다며? 그걸 못해줘서 엄마 서운하게 만들어? 이번 생일상 제대로 안 차리면 나 정말 실망할 거야. 남편까지 저를 압박하니 서운함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마음을 하소연하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마저 시어머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생일상을 차려드리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일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생신 당일 저는 휴가를 내고 시장을 보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배가 너무 아프네. 허리를 못 펴겠어. 엄마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시더니 이내 비명을 지르며 수화기를 놓치신 듯했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엄마가 이송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급성 담낭염으로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엄마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홀로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생일상 준비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수술 들어가셨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뭐? 야,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고 있어? 너 거기서 울 시간 있으면 당장 와. 내가 안 오면 내 생일상은 누가 차리는데? 내 친구들은 벌써 와 있고 지혜 남자친구도 곧 온단 말이야. 너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저희 엄마가 수술 중인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오늘 절대 못 가요. 아니, 안 가요. 전화를 끊고 넋을 놓고 있는데 잠시 후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낯익지만 동시에 낯선 얼굴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가 어릴 적 사진으로만 배웠던 외할아버지와 외삼촌, 그리고 이모들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외가 식구들이 엄마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엄마를 수술한 의사가 바로 제 외사촌 오빠였습니다. 시누이가 의사라며 그토록 자랑하던 남자친구가 바로 제 외사촌이었던 겁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외할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한테, 내 손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집안과는 더 이상 상종할 가치도 없소. 외삼촌 역시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제 사촌동생과 따님의 관계는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모든 폭언과 모욕, 똑똑히 기억해두겠습니다. 이혼 소송,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의사 사위는 한순간에 사라졌고 자신들의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날의 통쾌한 복수극 이후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뒤늦게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한 엄마는 오랜 세월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는 외가 식구들과 왕래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날의 사건으로 모든 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시누이는 사촌 오빠와 파혼한 후 업계의 소문이 다 나버려 아직도 혼자라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린 것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속 시원함이라도 안겨드렸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맺어진 새로운 가족, 시댁이라는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인 동시에 깊은 고민을 안겨주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시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모진 시련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되찾은 눈부신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통쾌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야기의 힘이 우리 삶에 용기와 위안을 준다고 믿으신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시자가 들어가는 모든 것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관계는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아주 드문 일일 뿐입니다. 제 경우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저에게 시댁은 그저 이름만 들어도 진저리가 나는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원래도 불편했던 그들이 제 인생 최악의 존재로 변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 흔히들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9수를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19, 29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독한 시련을 40을 코앞에 둔 지금에서야 겪고 있는 듯해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는 현재 꽤 큰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릴 적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고 지금의 제 직업에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제 밥벌이를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하니까요. 제가 이토록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 덕분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어린 저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부부싸움 속에서 저는 늘 불안에 떨어야 했죠. 결국 두 분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셨고 그렇게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게 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두 분의 이혼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어른이 되어 엄마와 나눈 대화 속에서 그것이 저와 엄마,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월급 봉투를 받는 족족 도박장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탕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지배와 윽박지르며 마지막 남은 생활비까지 앗아갔죠. 엄마는 그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생활 속에서 저를 지키기 위해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니 더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기 위해 25년간 시장 한켠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늘 기름 냄새와 분주함 속에서 땀 흘리면서도 손님이 없는 틈틈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는 참 신기해. 그렇게 바쁜데 책이 읽혀? 난 책 읽는 거 너무 싫은데. 책은 마음의 양식이란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외가는 대대로 박사만 배출해 박사 집안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학식이 깊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역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아빠를 만나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기에 친정 식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억척스럽게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만 들었던 외가 식구들의 이야기가 훗날 제 인생에 얼마나 거대한 전환점이 될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인이 된 저는 직장인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던 남편을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래, 홀어머니의 장사하는 집이라고? 무슨 장사? 시장에서 25년째 분식집 하고 계세요. 아, 분식집. 쯧쯧. 직업은 조무사라며?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일한다길래 의사는 아니더라도 간호사 정도는 데려올 줄 알았더니 실망이 크구나. 대놓고 면전에서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저는 그날로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며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제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저 없이는 못 산다며 시어머니에게 며칠 밤낮으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졌어. 제가 너랑 결혼 못하면 평생 독거노인으로 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내가 어쩌겠니.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았기에 저러는지. 항복이다. 항복.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관계는 결혼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선 넘는 발언과 무시는 계속되었고 남편은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방관자로 머물렀습니다. 시댁은 시아버님의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면서 졸부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는 골프, 와인 모임 등을 즐기며 허영심만 가득한 사람이 되어갔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삶과 시장에서 장사하는 저희 엄마의 삶을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너네 엄마는 맨날 그 시장통에 처박혀서 장사만 한다니? 그러다 인생 끝나면 누가 책임져 준대? 딸인 내가 좀 한심하구나. 어머니, 저희 엄마처럼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하며 신뢰를 쌓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어머니께서 걱정 안 해주셔도 제가 잘 챙길게요. 제가 지지 않고 받아치면 시어머니는 요즘 젊은 것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며 어이없다는 듯 대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이런 날선 대화는 저희의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꾸준히 무시하는 데에는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동생 시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학을 졸업한 26살 시누이에게 취직 대신 좋은 남자 만나 시집 잘 가는 게 팔자 펴는 길이라며 결혼정 보혜사에 등록시켰고 마침내 의사와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비 의사 사위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고 저에 대한 무시와 비교는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지혜는 만나도 너 같은 조무사 나부랭이가 아니라 의사를 만난단다. 이게 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 아니겠니? 곧 의사 사모님 될 애니까 외제차 정도는 뽑아줘야지.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들뜬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고급 외제차까지 사주며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취집을 보내요. 결국 그거 다 아가씨가 시집가서 짊어져야 할 짐이에요.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우리 지혜가 너보다 좋은 데로 시집가는 게 배 아파서 그러니? 내 팔자랑 우리 지혜의 팔자랑 같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자랑이 듣기 싫어 영혼 없이 남편을 비꼬며 대꾸하면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본 후에야 대화가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말도 없이 저희 엄마의 분식집이 있는 시장으로 불쑥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근처에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말씀도 없이 저희 엄마 가게는 왜 가신 거예요? 내가 못 올 때 왔니? 사부인 가게인데 와볼 수도 있지. 근데 나 여기 올해는 못 있겠다.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이따 집으로 들러라. 할 얘기가 있으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마치 더러운 곳에 온 것처럼 불쾌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으로 찾아간 제게 시어머니는 더 기가 막힌 말을 내뱉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혜가 의사랑 결혼하면 안사돈끼리 얼굴 볼 일도 많아질 텐데 도대체 수준이 어떤가 싶어서 가봤지. 근데 너무 시장스럽고 상스럽더라.
그런 데서 파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긴 하니? 내가 다 창피해서 혼났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것도 아닌데 예비 사위 생각에 들떠 저희 엄마까지 모욕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그리고 그 의사 사위 입장에선 어머니 댁도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할지 어떻게 아세요? 뭐? 이 애가 말 다 했네. 너랑 우리 지혜가 같아? 내가 창피해서 단속 좀 하려고 갔다가 별소리를 다 듣네. 됐다. 너희 집은 아예 이 혼사에서 빠지는 걸로 해. 결국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후 저는 한동안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솔직히 말해 연락을 안 하니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아랫사람인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고 관계를 개선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온 것입니다. 며느리로서 생신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기에 고민하던 중 시어머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너는 그렇게 가고 나서 연락 한 통이 없니? 다음 주 내 생일인 건 알지? 이번 생일엔 내 친구들이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지의 남자친구도 올 거니까 내가 집에서 최고로 생일상을 좀 차려라. 할 수 있지? 황당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의 음식을 저 혼자 준비하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예비 사위 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그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좋은 식당에서 대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너 지금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지? 시집와서 딱 한 번 차려준 밥상이 전부면서 그것도 해주기 싫다는 거냐? 됐다. 내 마음 잘 알았으니 끊어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잠시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엄마 생일상 차려달라는데 싫다고 했다며? 그걸 못해줘서 엄마 서운하게 만들어? 이번 생일상 제대로 안 차리면 나 정말 실망할 거야. 남편까지 저를 압박하니 서운함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마음을 하소연하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마저 시어머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생일상을 차려드리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일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생신 당일 저는 휴가를 내고 시장을 보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배가 너무 아프네. 허리를 못 펴겠어. 엄마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시더니 이내 비명을 지르며 수화기를 놓치신 듯했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엄마가 이송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급성 담낭염으로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엄마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홀로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생일상 준비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수술 들어가셨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야,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고 있어? 너 거기서 울 시간 있으면 당장 와. 내가 안 오면 내 생일상은 누가 차리는데? 내 친구들은 벌써 와 있고 지혜 남자친구도 곧 온단 말이야.
너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저희 엄마가 수술 중인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오늘 절대 못 가요. 아니, 안 가요. 전화를 끊고 넋을 놓고 있는데 잠시 후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낯익지만 동시에 낯선 얼굴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가 어릴 적 사진으로만 배웠던 외할아버지와 외삼촌, 그리고 이모들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외가 식구들이 엄마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엄마를 수술한 의사가 바로 제 외사촌 오빠였습니다. 시누이가 의사라며 그토록 자랑하던 남자친구가 바로 제 외사촌이었던 겁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외할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한테, 내 손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집안과는 더 이상 상종할 가치도 없소. 외삼촌 역시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제 사촌동생과 따님의 관계는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모든 폭언과 모욕, 똑똑히 기억해두겠습니다. 이혼 소송,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의사 사위는 한순간에 사라졌고 자신들의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날의 통쾌한 복수극 이후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뒤늦게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한 엄마는 오랜 세월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는 외가 식구들과 왕래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날의 사건으로 모든 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시누이는 사촌 오빠와 파혼한 후 업계의 소문이 다 나버려 아직도 혼자라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린 것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속 시원함이라도 안겨드렸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맺어진 새로운 가족, 시댁이라는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인 동시에 깊은 고민을 안겨주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시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모진 시련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되찾은 눈부신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통쾌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야기의 힘이 우리 삶에 용기와 위안을 준다고 믿으신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시자가 들어가는 모든 것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관계는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아주 드문 일일 뿐입니다. 제 경우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저에게 시댁은 그저 이름만 들어도 진저리가 나는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원래도 불편했던 그들이 제 인생 최악의 존재로 변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 흔히들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9수를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19, 29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독한 시련을 40을 코앞에 둔 지금에서야 겪고 있는 듯해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는 현재 꽤 큰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릴 적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고 지금의 제 직업에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제 밥벌이를 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하니까요. 제가 이토록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 덕분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어린 저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부부싸움 속에서 저는 늘 불안에 떨어야 했죠. 결국 두 분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셨고 그렇게 엄마는 홀로 저를 키우게 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두 분의 이혼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어른이 되어 엄마와 나눈 대화 속에서 그것이 저와 엄마,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월급 봉투를 받는 족족 도박장으로 달려가 모든 것을 탕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지배와 윽박지르며 마지막 남은 생활비까지 앗아갔죠. 엄마는 그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생활 속에서 저를 지키기 위해 이혼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니 더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기 위해 25년간 시장 한켠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늘 기름 냄새와 분주함 속에서 땀 흘리면서도 손님이 없는 틈틈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으시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엄마는 참 신기해. 그렇게 바쁜데 책이 읽혀? 난 책 읽는 거 너무 싫은데. 책은 마음의 양식이란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희 외가는 대대로 박사만 배출해 박사 집안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학식이 깊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역시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지만 아빠를 만나 결혼하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해졌기에 친정 식구들과도 연락을 끊고 억척스럽게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막연하게만 들었던 외가 식구들의 이야기가 훗날 제 인생에 얼마나 거대한 전환점이 될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인이 된 저는 직장인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던 남편을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그래, 홀어머니에 장사하는 집이라고? 무슨 장사? 시장에서 25년째 분식집 하고 계세요. 아, 분식집. 쯧쯧. 직업은 조무사라며?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일한다길래 의사는 아니더라도 간호사 정도는 데려올 줄 알았더니 실망이 크구나. 대놓고 면전에서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저는 그날로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으며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제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남편은 저 없이는 못 산다며 시어머니에게 며칠 밤낮으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졌어. 제가 너랑 결혼 못하면 평생 독거노인으로 살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내가 어쩌겠니.
애를 어떻게 구워 삶았기에 저러는지. 항복이다. 항복.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관계는 결혼 후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선 넘는 발언과 무시는 계속되었고 남편은 늘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내와 엄마 사이에서 방관자로 머물렀습니다. 시댁은 시아버님의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면서 졸부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는 골프, 와인 모임 등을 즐기며 허영심만 가득한 사람이 되어갔죠. 그리고 그런 자신의 삶과 시장에서 장사하는 저희 엄마의 삶을 비교하며 저를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너네 엄마는 맨날 그 시장통에 처박혀서 장사만 한다니? 그러다 인생 끝나면 누가 책임져 준대? 딸인 내가 좀 한심하구나. 어머니, 저희 엄마처럼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하며 신뢰를 쌓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세요? 어머니께서 걱정 안 해주셔도 제가 잘 챙길게요. 제가 지지 않고 받아치면 시어머니는 요즘 젊은 것들은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다며 어이없다는 듯 대화를 끝내고 했습니다. 이런 날선 대화는 저희의 일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꾸준히 무시하는 데에는 또 다른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동생 신우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학을 졸업한 26살 신우이에게 취직 대신 좋은 남자 만나 시집 잘 가는 게 팔자 펴는 길이라며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시켰고 마침내 의사와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예비 의사 사위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어머니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고 저에 대한 무시와 비교는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지혜는 만나도 너 같은 조무사 나부랭이가 아니라 의사를 만난단다. 이게 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 아니겠니? 곧 의사 사모님들 애니까 외제차 정도는 뽑아줘야지. 이게 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마치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들뜬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고급 외제차까지 사주며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취집을 보내요. 결국 그거 다 아가씨가 시집가서 짊어져야 할 짐이에요. 어머, 얘 좀 봐. 너 지금 우리 지혜가 너보다 좋은 데로 시집가는 게 배 아파서 그러니? 내 팔자랑 우리 지혜의 팔자랑 같을 것 같아. 시어머니의 자랑이 듣기 싫어 영혼 없이 남편을 비꼬며 대꾸하면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본 후에야 대화가 마무리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말도 없이 저희 엄마의 분식집이 있는 시장으로 불쑥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근처에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말씀도 없이 저희 엄마 가게는 왜 가신 거예요? 내가 못 올 때 왔니? 사부인 가게인데 와볼 수도 있지. 근데 나 여기 올해는 못 있겠다.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이따 집으로 들러라. 할 얘기가 있으니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인사 한마디 없이 마치 더러운 곳에 온 것처럼 불쾌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으로 찾아간 제게 시어머니는 더 기가 막힌 말을 내뱉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혜가 의사랑 결혼하면 안사돈끼리 얼굴 볼 일도 많아질 텐데 도대체 수준이 어떤가 싶어서 가봤지. 근데 너무 시장스럽고 상스럽더라. 그런 데서 파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긴 하니? 내가 다 창피해서 혼났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간 것도 아닌데 예비 사위 생각에 들떠 저희 엄마까지 모욕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그리고 그 의사 사위 입장에선 어머니 댁도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할지 어떻게 아세요? 이 애가 말 다 했네. 너랑 우리 지혜가 같아? 내가 창피해서 단속 좀 하려고 갔다가 별소리를 다 듣네. 됐다. 너희 집은 아예 이 혼사에서 빠지는 걸로 해. 결국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후
저는 한동안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솔직히 말해 연락을 안 하니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아랫사람인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고 관계를 개선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온 것입니다. 며느리로서 생신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기에 고민하던 중 시어머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너는 그렇게 가고 나서 연락 한 통이 없니? 다음 주 내 생일인 건 알지? 이번 생일엔 내 친구들이랑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지의 남자친구도 올 거니까 내가 집에서 최고로 생일상을 좀 차려라. 할 수 있지? 황당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의 음식을 저 혼자 준비하라는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무엇보다 예비 사위 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그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좋은 식당에서 대접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너 지금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지? 시집와서 딱 한 번 차려준 밥상이 전부면서 그것도 해주기 싫다는 거냐? 됐다. 내 마음 잘 알았으니 끊어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잠시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엄마 생일상 차려달라는데 싫다고 했다며? 그걸 못해줘서 엄마 서운하게 만들어? 이번 생일상 제대로 안 차리면 나 정말 실망할 거야. 남편까지 저를 압박하니 서운함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마음을 하소연하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마저 시어머니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생일상을 차려드리라고 저를 달랬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일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생신 당일 저는 휴가를 내고 시장을 보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배가 너무 아프네. 허리를 못 펴겠어. 엄마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시더니 이내 비명을 지르며 수화기를 놓치신 듯했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엄마가 이송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급성 담낭염으로 당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엄마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홀로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생일상 준비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수술 들어가셨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야,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러고 있어? 너 거기서 울 시간 있으면 당장 와. 내가 안 오면 내 생일상은 누가 차리는데? 내 친구들은 벌써 와 있고 지혜 남자친구도 곧 온단 말이야. 너나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저희 엄마가 수술 중인데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 오늘 절대 못 가요. 아니, 안 가요. 전화를 끊고 넋을 놓고 있는데 잠시 후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로 낯익지만 동시에 낯선 얼굴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가 어릴 적 사진으로만 배웠던 외할아버지와 외삼촌, 그리고 이모들이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외가 식구들이 엄마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엄마를 수술한 의사가 바로 제 외사촌 오빠였습니다. 시누이가 의사라며 그토록 자랑하던 남자친구가 바로 제 외사촌이었던 겁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외할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내 딸한테, 내 손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요?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집안과는 더 이상 상종할 가치도 없소. 외삼촌 역시 변호사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제 사촌동생과 따님의 관계는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신 모든 폭언과 모욕, 똑똑히 기억해두겠습니다. 이혼소송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의사사위는 한순간에 사라졌고 자신들의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날의 통쾌한 복수극 이후 저는 곧바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뒤늦게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저는 그 지긋지긋한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한 엄마는 오랜 세월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는 외가 식구들과 왕래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전 시어머니는 그날의 사건으로 모든 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 시누이는 사촌 오빠와 파혼한 후 업계의 소문이 다 나버려 아직도 혼자라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린 것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깨달았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속 시원함이라도 안겨드렸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 맺어진 새로운 가족, 시댁이라는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인 동시에 깊은 고민을 안겨주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시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 여성이 겪어야 했던 모진 시련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되찾은 눈부신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통쾌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야기의 힘이 우리 삶에 용기와 위안을 준다고 믿으신다면 저희 채널의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시자가 들어가는 모든 것은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실에서 그런 관계는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한 아주 드문 일일 뿐입니다. 제 경우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저에게 시댁은 그저 이름만 들어도 진저리가 나는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원래도 불편했던 그들이 제 인생 최악의 존재로 변하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9, 흔히들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9수를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19, 29에도 느껴보지 못했던 지독한 시련을 40을 코앞에 둔 지금에서야 겪고 있는 듯해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는 현재 꽤 큰 대학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릴 적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고
지금의 제 직업에도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제 밥벌이를 하며 사회에